안녕하세요. 물과 도시의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게 정확히 8월 1일인데요. 이게 수강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강의 동영상 하나를 녹화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수업이 시작하려면 한 학기 정도 남았죠. 이제 9월 달쯤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아마 무슨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혹시 뭐 어떤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고 혹시 뭐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이 있으면은 아마 뭐 학교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뭐 이슈가 있으면은 뭐 수업 게시판이나 뭐 공지사항 같은 데서 따로 이제 적어서 말씀드리고요.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 녹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혹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나 뭐 과제나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는 어쨌든 수강 신청 기간에 이 수업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일단은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셨어요. 저라는. 예. 근데 뭐 아마 이제 아직 첫째 주니까 이제 변경이 가능하죠. 그때 뭐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이게 수업이 좀 맞는 것 같다라면 뭐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들으시고 뭐 아니시면은 그냥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들리시기엔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말이 엄청나게 빠른 편이고 막 이렇게 강의해도 막 이렇게 점점 저 혼자서 말이 빨라지는 성격이라 가지고 최대한 지금 천천히 하려고 막 숨 쉬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이런 페이스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거는 어떻게 제가 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첫 주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수업은 뭐 저번 강의 소개 영상에도 있었듯이 이제 상하수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도시랑 상하수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도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물을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버릴 곳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호 관계 같은 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작할 건데 뭐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뭐 돌도끼 들고 사슴과 멧돼지를 때려 잡고 뭐 저기 있는 저 숲에서 과일을 따먹으며 우가우가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시기 막 움막 짓고 살고 그럴 시기엔 아마 뭐 흔히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뭐 수렵이나 채집 중심의 사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량이나 기후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또 인구가 별로 없고 또 뭐 적은 인구가 뭐 오염을 시켜봤자 크게 오염을 시키지 못하니까 수자원 자체는 아마 아주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 근처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뭐 수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또 이동하고 아니면 어디서 뭐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벼락을 맞고 엄청 뭐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마을 형성할 때 뭐 흔히 가장 좋은 입지로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흘러서 하천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뒤에 이제 약간 높은 지대에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물을 언제든지 끌어다 쓰고 홍수가 날 때는 이 밭이나 논 같은 데만 잠기고 사람이 사는 데는 안전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입지를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하천물을 뭐 마음대로 썼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거는 이제 우리 전형적인 뭐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우물터 모습이죠. 그래서 뭐 하천물을 쓰기 어렵거나 뭐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이런 우물물을 가져다 썼을 거고 아래 사진은 전형적인 이제 배산임수 그런 입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앞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뒤에 이제 논밭이 있고 그 뒤쪽으로 약간 높은 지대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이제 갖다 쓰기도 편하고 설사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 그래도 마을까지는 잠기지 않는 뭐 그런 식의 구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뿅 하고 똑똑해져가지고 도시화와 막 산업화를 막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도시화를 일으키면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도시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일 때 제일 처음 이제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하천변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천변에 있어야 물을 가져다 쓰기가 워낙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이 이제 가장 큰 도시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딱 처음에 올라와서 제일 많이 모여 살았던 데가 청계천 근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청계천이고요.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한 1950년, 60년대 사진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이 물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또 편하게 물을 버리기 위해서 이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판잣집을 짓고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막 살았던 거예요. 또 이런 또 사람들이 저기 이제 모여 살다가 이제 저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곳이 이제 우물터 근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터가 근처에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물이 필요할 때 우물물을 그냥 길러다가 바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우물을 하나 개발하고 파는 게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한 1970년대 사진, 인천 사진인데 인천에서 우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근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제 마을 잔치를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 우물이 개발된 이후로는 이 물을 써서 이제 술을 빚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많이 주점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뭐 계속 모여들어가지고 하천변도 다 차고, 아이고 뭐야 이거, 예, 일단 뭐 죄송합니다. 하천변이 꽉 차고 그 다음에 우물터 근처도 꽉 차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산 꼭대기 이제 마을들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사람도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돈을 주고 물장소에게 물을 직접 구입해 마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우물터까지 물 길러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이용했겠죠. 근데 어쨌든 도시가 안정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경제 발전하려면은 이 모든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위에 상 위에다가 댐을 지어서 이 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댐을 통해서 그냥 물을 공급하니까 막 사람들이 물 마시고 막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정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 공급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았으면 이거를 다 마시고 완전 뭐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쓴 물을 내버리죠. 우리가 뭐 손 씻은 물 내버리고 뭐 샤워한 물 내버리고 변기물 내버리는 것처럼 당연히 도시에 모여 살던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내보내면 다 이게 하천으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이 하천이 본격적으로 오염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하천이 오염되고 그래서 막 물고기들이 막 배들어내면서 죽고 있고 막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하류 사람들은 너네들 똥물 주워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고 하수도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상수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즉 도시의 탄생으로 인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시스템이 탄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도시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최초의 도시가 어디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만든 최초의 대도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로마를 떠올리게 되죠. 뭐 로마가 어디 있는지는 다들 뭐 아실 거예요. 뭐 이탈리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로 있죠. 뭐 로마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가면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콜로세움 이런 건물도 있고 뭐 이런 신전 같은 건물도 있대요. 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아직은 뭐 기회가 없는데 안 그래도 없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고 있네요. 어쨌든 당시 이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옛날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엄청 뭐 옛날인데 이때 당시에도 인구 한 50만 정도의 최초의 대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인구 50만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이 한국에서 세종시 인구가 약 25만이라고 하고요. 일산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분당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사실 뭐 세종시, 일산, 분당도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도시보다 더 큰 도시가 당시에 로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대도시가 되기 전에는 이 당시에는 뭐 우물을 파서 마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했는데 이게 대도시가 되고 인구가 50만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 유지를 해서 상수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상수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물들을 끌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고 그 파란색 선이 이제 물길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설치를 했던. 그래서 처음에 가까운 데서 물을 끌어오려고 이 물길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물이 없고 뭐 사람들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멀리서 물을 끌어오기 시작해서 제일 먼 게 여기 56이라고 써진 여기서까지 물을 끌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56이라는 숫자가 이게 단위가 마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걸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하면 한 9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90km면은 뭐 서울시청 기준으로 천안에 있는 물을 끌어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멀리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물 한 번 공급해 보겠다고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한 거죠. 근데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기술로는 뭐 90km 떨어진 데서 물을 끌어오는 게 뭐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어렵거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펌프 설치하고 관 설치해서 그냥 펌프 웽 하고 돌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전기의 힘으로 보내면 되니까. 근데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걸 건설할 때는 펌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9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로마까지 중력을 통해서 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낮아지는 형태로 로마까지 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나게 공학적 기술이 좋았다는 걸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쨌든 로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소원을 끌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상수도 공급 구조인데 이 왼쪽 끝이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로마예요. 이 로마로까지 이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터널을 건설하기도 하고 다리를 건설하기도 하죠. 이 터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벽돌 쌓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파이프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 사진은 이렇다고 하고요. 아래 이제 땅을 파고 벽돌을 깔고 이렇게 뚜껑을 아치형으로 씌운 다음에 방수가 되는 재질로 이렇게 회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파이프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물을 이제 멀리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파이프가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가 개수로 뭐 아쿠아덕트라고도 하는 건데 이렇게 골짜기나 강이나 이런 거를 건널 때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뭐 이러한 구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상수도관이 지나서 뭐 섬지방이나 이런 곳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런 파이프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상수도를 아예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상수도를 공급하는 관이 이렇게 다리 옆에 설치돼서 항상 상수도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 시대 상수도 하면은 뭐 이런 아쿠아덕트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워낙 공사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뭐 유지보수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의 비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이런 뭐 터널이나 운하나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도시까지 물을 끌어온다고 얘가 끝나는 게 아니죠. 도시까지 물을 끌어온 다음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큰 곳으로 물을 공급했다고 해요. 하나는 공공분수, 하나는 공중목욕탕. 뭐 로마 시대에 공중목욕탕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 하나는 뭐 산업용이나 귀족집이나 이런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곳으로 구분됐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 볼까 이게 공중 분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중 분수는 뭐 이렇게 그냥 우리 보고 예쁘라고 공원을 아름답게 하고 약간 시원한 느낌 들라고 약간 이런 조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이때 당시에는 각각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관을 연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 한가운데 분수를 이렇게 끌어온 상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항상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집에 물이 떨어졌네 물 좀 길러 갈까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분수로 가서 뭐 양동이나 주전자나 이런데 물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분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조경적이나 이런 의미가 크지만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물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 물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퍼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용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지금 우리가 물 쓰면 수도세를 내는데 당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수도세를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물을 쓰는 수도꼭지 생각해 보면 되게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오로지 물을 틀기 위한 기능만 이렇게 있는데 이때 당시 왜 이렇게 분수를 예쁘게 만들었냐면은 어 당시에는 업적 과시 효과, 뭐 정치적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분수를 예쁘게 만들었다고 해요. 뭐 이런 로마 시대 상수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당시 황제의 사제를 털어서 자기 개인 재산으로 이게 뭐 시설을 건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준 건데 이런 걸 내가 기껏 이렇게 건설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보이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해라. 뭐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거가 컸고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일부러 예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 건 이 분수 뒤에 분수래 이 물 공급하는 거 뒤에 있는 이런 물탱크들인데 뭐 이 당시에 이런 물탱크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물 저장하는 그런 물탱크가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밸브인데 당시에도 이런 물을 조절하는 밸브를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최종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이제 물을 분배하는 배수질이 이제 카스텔럼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카스텔럼이 쉽게 보면 물탱크예요. 그냥 물을 받아놨다가 이제 천천히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뭐 잠깐 동안 이렇게 담아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좀 찌꺼기나 뭐 더러운 것들이 바닥으로 깔아앉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밸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물을 공급하는 거를 조절하는 뭐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을 펑펑펑 쓰게 하다가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일단 최소량 이제 필요한 만큼 뭐 공공분수랑 뭐 아까 말씀드린 공중 목욕탕이랑 귀족집이나 뭐 산업체랑 이런데 최소량만 보내주고 나머지 남는 양은 뭐 다른 데 보내는 게 아니라 공공분수에 보내서 일반 시민들이 제일 물을 잘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하려면 관이 있어야겠죠. 당시에 관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이렇게 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 소재가 납이라고 합니다. 이 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공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 가공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당시 로마 근처에 납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대요.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좀만 열만 주어면 얘가 흐물흐물 녹아서 쉽게 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제 관으로 이제 납을 많이 썼는데, 아시다시피 납 같은 경우는 되게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납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정신차릴을 일으키고 약간 미치고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미치광이 황제로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뭐 로마를 다 불태웠는데 얘가 이제 수돗물에 있는 납 많이 먹고 얘가 미쳐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썰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로마 주변 수원에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칼슘 성분이 이제 납관을 지나면 납벽을 코팅해가지고 납이 수돗물에 배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에 의한 피해는 로마에서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로 왕자가 로마를 불태운 게 얘가 뭐 납 많이 먹고 미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냥 로마를 불태운 걸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납 같은 게 이제 배관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때 이 납이 라틴어로 뭐 플럼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배관, 그러니까 관을 설치하는 그런 거를 영어로 이제 플럼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납 같은 경우 화학 기호를 이제 PB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납으로 이제 관을 만드는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미국 초기 상수도를 깔 때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 중에 되게 옛날에 설치된 것들은 아직도 납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납이 이제 옛날에 썼다가 이게 어쨌든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얘를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옛날에 돼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어려워서 이제 미국 내에서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을 썼으면 물을 내뱉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제 하수도가 있는데, 이 하수도 이름은 이제 보통 클로이카 막시마라고 해요. 근데 이 클로이카 막시마가 애초부터 하수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가 있으면 로마 주변에 이제 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버강이 써놨구나. 예, 티버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얘가 비가 많이 오면 티버강이 범람을 할 거잖아요. 범람하면 이제 도시로 이제 물이 넘쳤다가 비가 그치면 물을 빨리 그 티버강으로 다시 빼야겠죠. 그 다시 빼는 배수로 역할을 했던 게 원래 클로이카 막시마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붕도 없고 원래 이런 수로 같은 형식으로 이제 로마 시내 곳곳에 깔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배수로 쓰고 있다가 이제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물을 빼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뭐 지금은 수도꼭지가 있어서 뭐 물을 안 쓸 때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뭐 열면 물이 나오고 이런 형식인데, 당시에는 그냥 24시간 분수를 켜놓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흘러나갈 곳이 필요하니까 이런 클로이카 막시마, 당시에 맞는 배수로를 그런 하수도의 역할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발전하면서 요게 이제 원래 뚜껑이 없었다가 요거 이제 뭐 그냥 물 흘러보내는 데인데 여기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뚜껑을 덮은 다음에 여기를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뭐 도로를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이랑 비슷한 하수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도 집에서 이제 대소변을 보잖아요. 대소변을 보는데 지금은 뭐 하수도가 집집까지 연결돼 있어서 그냥 물 내리면 끝인데, 이때는 이제 양동이 같은 데 이제 대소변을 받아서 그때 이렇게 클로이크 막시마에 갖다 버려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야 여기다 직접 구멍을 내고 직접 싸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 클로이카 막시마 위쪽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변을 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공중 화장실이 최초로 로마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로마 상수도 시스템이 결국은 쇠퇴하는데, 제국이 점점 망해가면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못하게 돼요. 유지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무너져서
망가진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돌이 당시에 이제 건축자재나 이런 걸로 비싸니까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이런 걸 몰래 훔쳐간다던가 뜯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점점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요 위에 설치된 돌이랑 요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돌 크기가 다르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아쿠아덕트를 보수한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돌로 이렇게 건설했다가 얘가 이제 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 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뭐 관리가 잘 된 곳도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이제 많이 파손된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가나트라는 건데, 뭐 이게 뭐 서양인들만 상하수도 시스템 만들었냐, 뭐 우리 뭐 다른 지방에서는 뭐 그런 것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까봐 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카타르 지방, 뭐 아랍 이란 지방 이런 쪽에 이제서 발견되는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마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온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지하수를 팔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파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게 수평으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산이 보이면 산 쪽으로 아예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파서 지하수를 찾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지하수를 만나면은 이 지하수가 여기 경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이 경사를 따라 흘러나와서 마을로 물을 공급하게 되는 이런 상수도 시스템을 만든 게 이 가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터널 보면 이렇게 다 사람이 손으로 판 터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짧게는 몇백 미터에서 제일 긴 게 2km 정도 파고 들어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른 가나트인데 여기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도시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숨구멍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공사하는 도중에 이제 환기가 돼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숨구멍을 만들면서 나아간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상하수도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고종왕 때, 조선시대 고종왕 때 이제 일제나 뭐 외국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서 그때 상하수도가 처음 들어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백제 시대나 신라 시대 뭐 고분 기록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옛날 유적물들 이제 출토해 보면은 뭐 상수도관으로 쓰였던 것 같은 기와장들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삼국시대에도 이런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고대 이제 물을 어떻게 공급했나 뭐 이런 걸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중세로 넘어갈 건데, 중세 보통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성 하나 짓고 그 안에 이제 영주가 이렇게 있고 뭐 엄청 높은 성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약간 이런 게 이제 보통 생각이 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영화나 뭐 이런 중세 시대를 그린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같은 이런 대도시 대제국 같은 게 탄생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크기의 이제 도시들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한 1400년까지 대도시가 별로 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중세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위에 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맞닿고 짓는 집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세 시대 성이 이렇게 둘러쳐 있고 요 안에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데, 이 벽들 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모여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들이 좁아지고 요 사람들이 따닥따닥 하면 요 가운데 공간이 비잖아요. 요 뒤에 이제 광장 같은 공간이 비니까 여기 이제 가축을 기른다던가 뭐 텃밭으로 써서 뭐 야채를 기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마당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초기에 이제 상하수도를 보면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성 안에 따닥따닥 모여 살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로마 시대 50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컸지만 이때 당시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자체 급수원으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뭐 주로 이제 가까운 강에서 물을 길러오거나 아니면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을 공동으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고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뭐 상류까지 걸어가서 멀리서 물을 퍼오는 식으로도 하고요. 좀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이 위험하다는 이렇게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 대신에 맥주나 와인을 물 대신 이렇게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웃긴 뭐 중세시대 전설 뭐 이런 것 중 하나가, 어떤 뭐 암살자들이 있는 영주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암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을 탄 거예요. 독을 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맥주나 와인을 마시니까 맥주나 와인에만 독을 타고 물에 독을 안 탄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영주가 그걸 눈치채고 자기가 이제 목말라서 뭘 마셔야 됐을 때 맥주나 와인이 아닌 물을 마셔가지고 뭐 위기를 모면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생활호수가 발생하면 그대로 이제 그 인근 하천이나 뭐 이런데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뭐 강물이라는 것들이 오염이 됐겠죠. 그리고 대소변 같은 이제 배설물들이 중요한데, 이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뒷마당을
뒷마당에서 야채를 기르고 하니까 이런 때 비료로 쓰려고 별도의 이제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 이제 배설물을 모아서 퇴비화시킨 다음에 얘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 퇴비하는 형식으로 재이용하면서 처리하는 식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배설물들을 모아서 이제 뭐 퇴비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아예 모아가지고 뭐 외부로 배출하거나 외부에 있는 농장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도 뭐 만들어졌었다고 하는데 뭐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발생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뭐 중세도 이렇게 가면서 발전하게 되겠죠.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뭐 도시 형태가 약간 따닥따닥한 데에서 뭐 되게 촘촘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 사진인데 집들이 벽을 붙이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이 뒤에 요 뒤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뒤에 뒷마당들이 없어지고 요 뒷마당 안에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뒷마당에 이제 놀고 있는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뒷마당에 놀고 있는 공간이 아까우니까 여기를 없애고 건물을 이 안에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세 도시 보면은 막 골목이 엄청 뭐 양옆에 막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막 좁은 길이 막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는 게 그 뒷마당에도 건물을 막 촘촘히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좁게 이제 길만 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 가시면 전형적인 뭐 유럽 도시 형태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뒷마당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중세 도시에 각종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뒷마당이 없어지니까 배설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져요. 배설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옛날에 이제 구덩이 파서 거기에 이제 뭐 대변이나 소변 모아가지고 이제 퇴비화시켜서 재활용했으면은 배설물이 이제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우물도 오염되고 근근 하천도 너무 심하게 오염됐겠죠. 그래서 자체 급수원이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물 공급방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때 당시 이제 똑똑한 사람, 지식인 이런 것들은 보통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로마 시대 개발된 기술을 일부 이제 흉내내는 형식으로 해서 외부 급수원을 끌어오는 그런 거를 일부 도시에서 이제 도입하는 도시도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로마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시 이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외부 수원을 끌어온 분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로마 시대에 비해서 규모가 작죠. 뭐 이런 식으로 상수원 같은 경우는 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 하수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소변을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대소변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밖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이 아니고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대소변을 이제 잘 모아놔서 이제 양동이에 모아놨을 거잖아요. 양동이에 모아놓은 거를 이제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하녀가 피하세요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친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냥 거리에 투척을 해요. 거리에 투척을 하니까 당연히 뭐 지나가다 재수 없던 똥오줌 맞는 거죠. 지나간 사람들은 똥오줌 맞고 뭐 길거리에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의 대변 소변들이 막 넘쳐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게 하이힐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뒷급을 높임으로써 뭐 아름다운 또 다리를 좀 더 날씬해 보이게 하고 몸매가 좀 더 예뻐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신는데 당시 이제 하이힐이 나온 계기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에 워낙 이게 대변이나 소변이 거리에 넘쳐나니까 이거를 밟지 않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굽을 높여서 하이힐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거리에 대소변이 넘쳐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병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흑사병이에요. 뭐 흑사병은 다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강타한 그런 전염병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2,500명에서 3,500만 명 정도 유럽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유럽을 결국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일 처음은 이제 종교 권위가 추락을 합니다. 중세 시대는 되게 교회의 힘이 되게 셌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교황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권력 갖고 뭐 왕을 이렇게 주락펴락 너 왕하지 마 그러면 왕에서 잘리고 뭐 약간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흑사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신앙심이 깊으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뭐 그래서 제발 낫게 해주세요. 뭐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병들고 하니까 이거 교회 아무리 내가 빌어도 소용없네? 뭐 내가 아무리 신에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거 다 뻥 아니야? 라고 되면서 종교 권위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유럽 인구가 뭐 유럽에서 2,500에서 3,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노동력이 급감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계로 얘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뭐 증기기관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이런 종교 권위가 추락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세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흑사병이 뭐 유럽에서 뭐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그런 병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풍토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유럽으로 오게 됐냐면은 이 뭐 본토 중국 본토에서 수고스럽게도 이게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온 우리 몽골군들이 계시잖아요. 이 몽골군들이 이게 따가닥따가닥 이게 쪼락말 타고 이게 진격을 하다가 중앙아시아에서 어, 흑사병에 걸린 이제 몇몇 병사들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나이 뭐 같이 뭐 전투를 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가 병에 걸렸으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러줘야겠다고 뭐 어디 묻어주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몽골군들은 굉장히 뼛속까지 전투 민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이게 전염병이네, 이거 심각하네, 이거 좋은 생화학 무기가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흑사병 걸려서 이게 죽은 시체를 잘 이렇게 끌고 와서 유럽을 공략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게 몽골군이 유럽을 공격할 때 그 한 도시가 이제 카파라는 이탈리아 무역기지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데 카파 애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 잠그고 가만히 있으니까 발석차에 굳이 뭐 돌이나 뭐 이런 던질 거 굉장히 많은데 그 흑사병 걸린 몽골군 시체를 투석기로 이렇게 던져서 성 안에 던졌다고 해요. 성 안에 던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웬 시체를 던져?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 시체에서 흑사병균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옮기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기 시작을 했겠죠. 이 어쨌든 이 카파라는 도시가 이탈리아의 무역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오니까 이탈리아로 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도망 온 상인들로 인해서 이제 유럽 이탈리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을 하고 또 당시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제 유럽 전체로 급속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특히 흑사병 같은 경우는 뭐 그 숙주가 이제 쥐를 통해서 그러니까 쥐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쥐에 있는 벼룩을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리에 뭐 대변과 소변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니까 당연히 중세 유럽 시대에는 쥐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사병이 엄청나게 유럽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당시 이제 활발한 상업 같은 경우는 배나 사람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으로 흑사병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비과학적인 민간요법도 이런 흑사병을 더 멀리 창궐하게 하는 더 멀리 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뭐 의학이 뭐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의학 이론이랑 지금의 의학 이론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당시 이제 중세 시대 의학 그 지배했던 그런 생리학 가설은 이제 보통 체액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는 네 가지 액체가 있다고 이제 합니다. 뭐 혈액이랑 점액이랑 황담액이랑 뭐 흑담액이랑 이런 네 가지 액체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 성분으로서 우리 몸을 이제 움직이게 하고 활발하게 하고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병이 걸리는 이유는 이 체액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다음 걸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액체가 이렇게 혈액이 많아지고 뭐 흑담즙이 적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흑담즙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 그러니까 흑담즙을 채워주는 뭐 음식을 먹음으로써 보충을 하고 혈액이 많으니까 혈액은 이제 일부러 피를 빼가지고 버림으로써 이 네 가지 체액의 균형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이 당시 이제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주류 의학 이론인 거죠. 근데 당시 흑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고는 이거는 뭐 사람이 시커멓게 해서 죽으니까 이건 혈액이 너무 많아서 병이 걸린 거다라고 이제 당시의 의사들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흑사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피를 빼는 식으로 시술을 했대요. 근데 이 흑사병 걸린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니까 이 피를 통해서 또 흑사병이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액 이론으로 통해서 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흑사병의 전염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완전히 중세 시대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계속 이 체액 이론을 따라서 뭐 피를 뽑고 뽑아도 이 흑사병이 낫지 않고 흑사병이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체액 이론이 틀린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의 막 서적들을 뒤적뒤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게 도끼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도끼 이론은 또 이제 뭐냐면은 병의 원인이 뭐 사람 안에 뭐 체액이 4개 있고 이 체액이 뭐 불균형이 일어나서 병에 걸리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물이나 쓰레기에서 이제 도끼라는 게 발생한다. 이 도끼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은 이 병이 걸리는 거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리려면은 이 도끼를 없애야 된다. 도끼가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 도끼 이론이에요. 뭐 지금의 의학 이론과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 어쨌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이거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도끼가 발생하는 게 오물이나 쓰레기니까 거리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대변이나 소변으로 이렇게 뭐 거리가 넘쳐나고 있었는데 거리를 청소하니까 이런 것들을 청소하니까 당연히 쥐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쥐가 줄어드니까 쥐에 의해서 이게 번지는 병인데 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흑사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흑사병이 줄어드니까 아 이게 도끼 이론이 맞구나. 이 도끼 이론이 제대로 된 거였구나. 이 체액 이론 갖다 버리고 이제부터 도끼 이론을 믿자. 이렇게 되면서 당시 이제 주류 의학 이론이 체액 이론에서 도끼 이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잘못된 방식이지만 이론이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끼 이론이 이제부터 주류 의학 이론이 돼가지고 이 도끼 이론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1850년쯤에 콜레라가 발병하면서 이게 이제 또 폐기가 되고 이제 지금의 현대 의학 이론으로 좀 더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이제 흉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제 도끼 이론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뭐 지금도 뭐 의대생들은 뭐 의사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제 불의 의사 장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이제 작가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만화예요. 뭐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베르세르크 보면은 이 복장을 입고 나온 애가 뭐 이상한 삼지창 들고 와서 막 싸워요 주인공이랑.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서 아 이게 무슨 싸우는 갑옷 같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그 하얀색 뭐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입고 이제 진료를 보고 막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당시 불의 의사 옷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불의 의사처럼 이렇게 코와 잎이 삐쭉 튀어나왔냐면은 당시에 이제 도끼론, 그러니까 도끼가 몸에 들어와서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도끼만 안 들어오게 하면은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라 잎 안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향수나 뭐 향기로운 뭐 꽃이나 향기나는 뭐 어떤 물질들을 요 안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럼 도끼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뭐 향기라는 것들에서 중화돼서 결과적으로 내 몸엔 도끼가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의사들이 이제 흑사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도끼 이론의 기반을 두고 만든 그런 의사용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런 대변이나 소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치우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플랑드르 지방은 이제 거름을 모아서 이제 농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에그라벤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대소변을 갖다 버리는 건 여기에만 버리세요. 일종의 쓰레기 투하장 같은 것처럼 이제 오물 투하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아예 이제 에그라벤 위에다가 이렇게 변소가 튀어나오게 이제 만들어서 대소변을 보면 바로 이제 에그라벤 위로 떨어지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난 근대로 넘어가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도시화 산업화 이제 당시 유럽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런던이랑 파리가 있습니다. 이 런던과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통점으로 따지면은 뭐 근대로 넘어오면서 크게 발전한 도시고 두 도시 모두 이제 하천을 끼고 있거든요. 런던 같은 경우는 템즈강을 끼고 있고 파리 같은 경우는 센강 혹은 세느강 이렇게 부르죠. 뭐 이런 것들을 끼고 있고 또 도시화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어서서 급격하게 인구 증가로 상업수도 시설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똑같은 두 도시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두 도시예요. 다만 이 두 도시가 이제 차이점도 있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자원에 의존합니다. 인근에서 이제 물을 구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 하천에 이제 오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해요. 근데 반면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깨끗한 물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화를 통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아마 두 도시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런던까지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로 이제 최근 현재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런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런던에서 인구 도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아담 스미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책을 통해 자본론이래 국부론을 통해서 이제 하죠. 자본론은 마르크스인데 예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담 스미스 사람이 이제 국부론을 통해서 이제 각자 스스로 경제 활동을 극대화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의 부가 증가할 거다라는 주장을 책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내에서 그럼 내 재산이 어디까지, 내 땅이 어디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선을 긋자 해가지고 내 땅에 선을 긋고 내 땅으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운동을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클로저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영국 뭐 시골에 이제 사는 이제 소작농들이나 가난한 농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 땅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뭐 귀족들이 뭐 그렇게 땅 관리 열심히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농사도 짓고 저기 있는 데서 뭐 좀 캐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먹고 살고 좀 가뭄이 들 때는 뭐 어려운 시기를 뭐 극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땅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울타리 쳐버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귀족 땅에 그냥 가서 뭐 농사 짓지도 못하고 뭐 먹지는 못하고 한다는 거야.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어디 먹을 게 없지 뭐 없나? 뭐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 그래. 그래 도시로 가자 해서 런던으로 유입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귀족 땅에서 이제 농사짓고 소작농으로 지내던 사람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당시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면화 작물들이 막 이제 양털로 만든 작물들이 작물의 그 직물들이 그러니까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귀족 입장에서 내가 수입을 극대화하려면은 저 소작농들을 내쫓고 여기다 양을 기르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 소작농들을 내쫓고 양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소작농들이 또 갈 곳이 없잖아요. 저기 도시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데 도시로 가보자 해가지고 도시로 가고 이러면서 가난한 빈농이나 소작농 이런 사람들이 런던으로 다 몰려가게 되면서 런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한가? 아무튼 이런 계기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이제 런던을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런던에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이제 템즈강 물을 바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얕은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10만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체 수자원이 부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수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수도 시스템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멀리 있는 깨끗한 물을 뭐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이제 런던에 있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템즈강 물을 그냥 파이프로 연결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뭐 램버스나 사우스워커나 엔드복스홀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수도 공급 기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강물을 그냥 퍼다 공급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오염이 많이 심하겠죠. 그래서 상수도에도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마시는 물은 샘물로 해결하고 그냥 기타 용수, 뭐 이런 잡용수 이런 것들만 템즈강 물로 해결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런던의 하수도는 굉장히 더러웠겠죠. 뭐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뭐 대소변 내보내고 이런 것도 더러운데 오염물질 템즈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강물을 더 심하게 더럽힌 게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면서부터인데 이 수세식 화장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진 수세식 화장실인데 수세식 화장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대소변 본 거 옛날에 일부 퇴비하라도 했는데 이제는 바로 강이랑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의 하수량이 2배로 증가하게 되고 템즈강 오염이 옛날에는 그래도 대소변은 좀 덜 들어왔는데 이것마저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더 더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템즈강 물이 너무 더럽다는 걸 이제 풍자한 뭐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템즈강 더러운 물을 그대로 상수도로 공급하니까 당연히 상수도도 더럽겠죠. 그래서 이 상수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제 묘사하는 그런 소설 속 한 문장인데 뭐 잠깐 읽어드리면은 물을 마시려면 온갖 종류의 오물에 노출된 개방형 수로를 거쳐서 온물을 단숨에 들이키거나 아니면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더러움이 스며든 템즈 강물을 삼켜야 했다. 공장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온갖 약품, 광물질, 독극물에 부패하는 짐승과 사람의 사체가 만드는 오물이 더해지고 주간 사망자 통계가 잡히는 지역 내 모든 빨래통, 계집, 공동 하수구에서 나온 오물이 섞인 고용물 중에서는 인분이 가장 참을 만한 부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의 상수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상수도에서 온갖 더러운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 똥이 제일 그나마 깨끗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상수도가 더럽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또 병이 안 나면 이상하겠죠. 콜레라가 발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31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발병해서 3만 명이 사망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독기 이론이 아직도 이제 주류 의학 이론이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또 병이 나네. 우리가 좀 청소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해가지고 거리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거리 청소를 해도 콜레라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콜레라는 이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대변을 보거나 뭐 오염물질이 이제 우물이나 템즈 강물로 흘러들게 되고 이런 걸 또 상수로 해서 그대로 사람들이 공급하게 되고 이걸 또 뭐 요리할 때 쓰거나 마실 때 쓰거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콜레라가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쓰레기를 아무리 관리하고 청소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근데
또 사람이 완전히 바보는 아니죠. 이때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는 아니죠.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또 잘못됐나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존 스노우인데,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뭐 그래서 당시 이제 존 스노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유명한 뭐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 영국 왕 주치의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런던 의사 이제 존 스노우가 아무리 거리 청소를 해도 이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원인이 뭐지 하고 막 조사하다 보니까 오염된 식수로로 인해서 콜레라가 걸린다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1848년 2차 콜레라 발발 이후에 이제 독기 이론이 완전히 폐기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물에 의해서 이 콜레라가 발병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증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수구를 좀 더 오염해서 덜한 먼 쪽으로 상류 쪽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정수장을 건설해서 한번 처리를 해서 마시기 시작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는 패턴이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존 스노우가 이 콜레라의 원인이 물 때문이다라고 밝힌 게 좀 뭐 재미있다면 재밌고 흥미로우면 흥미로운데 이 지도가 당시에 존 스노우가 콜레라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용한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제 콜레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 잘 보이시진 않지만 이 검은 점 같은 게 여기 군데군데 찍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에 펌프예요. 그래서 이걸 좀 현대식으로 좀 보기 좋게 하면은 빨간 점이 이제 콜레라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이제 점으로 찍은 거고요. 이 파란색 점이 이제 펌프의 위치예요. 이 펌프 위치들이랑 이걸 딱 겹쳐놓고 보니까 요 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존 스노우가 이제 사망자들을 이제 사망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너네 어디 물 마셨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요 사망자들이 다 요 물을 마셨다는 걸 밝혀내요. 이 물을 마셨다는 걸 밝혀내니까 여기 이제 가서 아예 뭐 펌프에 손잡이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뭐 직접 했는지 뭐 누구 시켜서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펌프를 못 쓰도록 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도록 이 펌프를 부러뜨려 버려요. 펌프를 부러뜨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걸 밝혀낸 거고요. 이거를 기념하려고 당시 펌프를 부러뜨렸던 곳 근처에 실제로 존 스노우라는 술집이 있다고 해요. 물론 저는 뭐 런던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은 없고 이렇게 그냥 말과 글과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 존 스노우란 요 술집 요 보이시죠? 여기 길 건너에 이렇게 펌프가 하나 뭐 그때 당시 펌프는 아니겠죠. 아무튼 펌프 이게 조각상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없죠. 이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잡이 없는 펌프를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펌프를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런던의 이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이제 국민법 제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 국민법이 뭐냐면은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 우리 좀 더 복지에 신경 쓰자. 뭐 이런 게 국민법인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당연하고 뭐 오히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욕먹는 그런 것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고 정치가들도 심지어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런 시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식량은 뭐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뭐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젠가 식량 부족으로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알려져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알려져 있지 않은데 멜더스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따라서 빈민들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뭐 전염병이 퍼지면 그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빈민들의 집은 뭐 따닥따닥 붙여야 되고 최대한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전염병이 돌 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당시에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이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 런던 시당국에서 너무 하수도 문제가 심각하고 워낙 오염이 심하니까 이거의 해결 방안을 이 사람한테 좀 연구해봐라 하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꿍딱꿍딱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안한 게 하수 농장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수 농장이 뭐냐면은 너네 지금 하수를 그냥 처리 안 하고 템즈강에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좀 우리가 공사비를 좀 들여서 하수도를 길게 만들어서 런던 외곽에 있는 농장에다가 얘를 보내준다면 농장에서는 얘를 비료로 쓰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는 뭐 하수 처리해서 쓰고 얘네는 비료 공짜로 얻어서 쓰고 상부상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거를 하수 농장이라는 걸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뭐 런던의 주류 뭐 과학계 같은 경우는 지지를 했지만 뭐 엔지니어들은 너무 비싸고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결국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더러운 물 계속 내뱉는 형태로 이제 살다가 결국 또 사건이 터져야죠. 1858년에 런던 대학살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게 런던 안에 있는 하수를 계속 템즈강으로 흘려보내다가 보니까 템즈강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템즈강에서 진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악취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당시 이제 템즈강 근처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의사당의 커튼이 이제 탈색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지금의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우리가 하수를 너무 심하게 버렸구나, 우리가 이제부터 좀 하수를 처리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뭐 우리 당시에 런던 사람들은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우리가 이거를 런던에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런던이 아닌 곳에 버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파이프를 더 멀리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템즈강 가까운 데 버렸으면 그냥 파이프를 길게 뽑아서 하류 멀리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심지어는 일부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보트에 실어가지고 그냥 바닷물 한가운데 투기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이제 런던에서 상하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리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이 런던까지 하고요. 파리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한 딱 어떻게 50분이 됐는데 예,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